얼마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피해를 입었는가. 코로나의 네, 피해. 네, 코로나 피해. 근데 레이 달료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네. 예측 계산을 해보니까 2020년만 봤을 때 전 네. 세계 피해액이 20조 달러라는 거예요. 20조 달러. 그러니까 20조 달러. 20조 달러가 뭐 네. 한국 돈으로 한 이경. 2경원 정도 네. 좀 넘을 것 같은데 그쵸.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GDP가 제가 알기로는 한 85조 달러 뭐 어쨌든 뭐 그 정도 네. 되는데 네. 네. 전 세계 GDP가 한 4분의 1 정도가 그냥 증발한 날아간 거죠. 네, 네. 증발한 네. 상황이고 이게 엄청나게 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이 피해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경기 침체의 힘이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피해를 수습하기 위한 경기 부양의 힘이 있을 건데 네. 이제부터 할 얘기는 이 피해의 힘과 경기 부양의 힘이 서로 맞서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맞서다 보니까 다양한 시나리오로 앞으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경기 침체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중앙은행이 일단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네.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2.5%에서 0%로 인하했는데 네. 사실 이 금리 인하한 폭은 역대 가장 최저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이미 너무 낮았거든. 금리를 많이 올리질 못했었다는 거죠. 그 네. 전에. 예전에는 뭐 그린스펀 있을 때야 네, 뭐 네. 막 5%씩 낮추고 6%씩 낮추고 그랬는데 네, 네. 지금 기준금리가 원래 코로나 터지기 전에 2.5%인데 뭘 더 낮춰요. 낮출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2.5%밖에 못 낮춰서 이 힘이 평소보다도 부양하는 힘이 경기를 들어올리는 힘이 근데 이게 진짜 되게 그런 게 지금 들으니까 2.5%도 되게 높게 느껴지네요. 네, 지금 들어보면 네, 그냥 새로운 시대 같죠. 노멀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로금리 시대거든요. 이제 제로금리 시대라서. 그러니까 누가 2.5% 준다 그러면 나 거기다 돈 다 넣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은행에서.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진짜.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2.5%밖에 못 낮췄고 네. 그 다음에 사실은 금리를 더 낮추고 싶으니까 네.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걸 했는데 뭐 양적 완화라는 걸 뭐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계속 채권을 사는 거예요.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해서 채권을 계속 사니까 네. 원래 채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현금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고 돈을 계속 시장 참여자들한테 공급을 하는 거고 네. 또 채권을 계속 사다 보니까 그 금리가 좀 안정이 돼요. 네, 그래서 낮아지죠. 중기 금리나 그러니까 원래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건드린 건 단기 금리인데 네. 초단기 금리만 건드리는데 중앙은행이 중기 금리도 건드리고 싶고 장기 금리도 건드리고 싶다 보니까 네. 그냥 거기는 채권들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사실은 2008년도에 했었죠. 그거는 네. 2009년도에도 했었던 양적 완화가 있고 이제 그거 두 개를 다 했는데도 모자른 거죠. 네. 이 피해가 지금 GDP의 네. 거의 20%, GDP의 30%에 달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게 뭐냐? 중앙은행과 정부가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지갑에서 돈 꺼내가지고 네. 돈 그냥 바로바로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예를 들면 네. 미국에서는 뭐 케어스 액트나 뭐 PPP라는 걸 했었는데 네. 그냥 돈을 1,200불씩 그냥 전 국민한테 줬어요. 재정 정책으로. 네. 네. 이제 통화 정책이 모자르니까 네. 원래 이제 방금까지 얘기했던 걸 이제 통화 정책이라고 그쵸. 중앙은행이 하는 건데 네. 이제는 재정 정책도 하기 시작했고 네.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에 이제 그냥 기본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레이 달료가 얘기하는 거는 아. 이러한 통화 정책은 풀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정부가 그냥 직접 돈 써가지고 네. 사람들이나 실직자들이나 그냥 회사들한테 돈 꽂아주는 게 네. 앞으로는 흔해질 거다라고 하는 게 그쵸. 레이 달료가 얘기하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인 거고 네.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돈을 꽂아주고 사실은 뭐 요즘도 보면은 그 미국 정부가 이거를 통과 뭐 1조 달러 뭐 경기 부양안 뭐 3조 달러 경기 부양안 네, 이걸 네. 통과시키느니 마느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이 돈 풀어서 버틴 게 한 7, 8월? 한 3월부터 한 7, 8월까지 버텼어요. 지금 네. 푼 돈으로. 네. 그런데 돈을 앞으로도 계속 풀 건데 네. 코로나가 언제 끝나냐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직자들이 지금까지 푼 돈으로는 버텼는데 네. 이만큼 푼 거를 지금 뭐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쵸. 코로나가 끝나는 거에 달려 있는데.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그럼 언제 끝나느냐가 되게 중요한 네, 질문이 네.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걸 언제 끝나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뭔가 리서치하는 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월스트리트에 있는 투자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네. 브리지워터가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고 네, 네, 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빌 게이츠라든가 음. 아니면 뭐
뭐 버핏이라든가 이런 네. 그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거냐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이제 대부분의 컨센서스가 보니까 2021년 말 정도로 보더라고요. 2021년 중반 정도면 백신이 조금은 나올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거 중에 뭐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을 테니까 2021년 말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부양책들 지금 규모의 부양책을 네. 지금 한 4-5번은 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버틸려면 개월로 그냥 산술적으로만 봐도 네, 1년 반 이상이 남은 네, 거니까. 5번은 해야 되는 거죠. 네, 5번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랬을 때 문제가 안 생길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릿지워터는 이 상황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던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이 경기 침체의 네. 힘과 네. 그다음에 이거를 부양시키기 위한 그 경기 부양의 힘 이 두 네. 개가 싸울 텐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경기 침체 힘이 더 셀 수도 있고 네. 경기 부양의 힘이 더 셀 수도 있는데 네. 혹은 경기 부양을 되게 애매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그리고 투자자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투자에 임해야 된다라는 게 뭐 결론이라면 결론인데 네. 시나리오를 이제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게 힘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일단은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부터 네.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면 코로나가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돈을 계속 부었더니 결국은 경기가 되살아나서 실물 경제도 되살아나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희망의 시나리오 네.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의 시나리오고 사실은 투자자 중에서는 캔 피셔라는 투자자가 네.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제 생각에 대부분 좀 미국 주식이나 전 세계 주식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요 시나리오에 가장 크게 네.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돈을 결국 부었더니 경기가 살아나서 그냥 순항한다. 네. 이제 요 시나리오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요거의 가장 이제 희망적인 시나리오지만 사실 브리지워터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네.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뭔가요? 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아까 말했던 1970년대에 일어났던 네. 그 스태그플레이션 네. 경기 침체, 스태그네이션,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물가 네. 상승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시나리오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계속 돈을 지금 계속 풀어가지고 침체 힘을 없애려고 하는데 네. 침체 에너지를 억누르려고 하는데 네.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도 부작용이 안 생겼다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자산 시장에 사실 인플레이션이 그쵸. 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소비재 가격만 안 오르고. 네, 지금 자산 네. 가격들은 말도 안 되게 올랐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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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20년 1월과 비교해 보면 네. 자산 가격들이 말도 안 되게 올랐고 그리고 또 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중앙은행이 전 국민한테 100억 원씩 다 계좌 이체를 해준다고 네. 생각을 해봐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겠지만 네. 근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0억 원씩 다 있으면 아이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올라가죠. 아이폰 일단 아이폰이 문제가 아니라 예. 밥이 그쵸. 김밥 천국에서 원래 3,000원에 김밥을 먹었지만 네. 이제는 김밥 천국에 가면 뭐 수백만 원씩 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다 100억씩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 거긴 한데 돈을 어쨌든 간에 많이 풀으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벌어진다라는 거고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어떤 얼만큼 풀어야 문제가 생기는지를 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없죠. 사실 브리지워터도 모른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만큼 풀어야 전 세계 경기가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생기기 네. 시작할 건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네.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 풀게 되면 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는 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암울한. 그리고 이제 또 아마 신사임당에서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인플레이션을 말하시는 분들의 네. 이제 갖고 있는 시나리오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저는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소비 촉진이 안 되는 게 그게 지금 그냥 제 생각은 부의 효과가 이제는 없다. 좀 많이 적고 네. 이 회사에서도 브리지워터에서도 분석을 했는데 네. 이번에 그 1,200불씩 네. 미국에서는 이제 재난지원금을 줬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처럼 소비를 하는 걸로 이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현금을 줬어요. 미국에서는. 네.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네. 그 1,200불을 가지고 네. 내 생애 첫 주식 계좌를 만드는 미국인들이 이제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동학개미처럼. 서학개미가 계시고 네. 그 미국에서 로빈후드라고 미국 네. 이제 개미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 네.
이제 그 앱이 있는데 네. 그 앱에서 처음 개설한 사람들도 역대급으로 늘어났고 네. 그 사람들 계좌 잔고를 보니까 네. 1,200불이라는 거예요. 아. 1,200불씩 풀었거든. 그러니까 그거 네네. 그대로 그냥 만든 거야. 아. 나 주식 해야겠다. 내 생애 그러니까. 첫 주식을 이걸로 해야겠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만든 거고, 그래서 거기 브릿지 워터도 분석을 하기를, 이것도 네. 설문조사도 해봤는데 네. 보통 1달러를 정부가 지출하게 되면 이 1달러가 소비로 온전히 이어지는 게 아니고 네네. 한 효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저는 사실 50%도 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네네네. 어쨌든 국민들에게 직접 내가 1달러를 줘도 사람들이 쓰는 건 50센트밖에 없다. 네. 라고 하는 게 이제 설문이나 이런 거의 결과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푸는 거에 비해서 효율이 정말 안 좋습니다. 네. 네,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네. 대해서 좀 우려하는 사람이 있고 이 가능성 당연히 저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사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제일 암울해요. 뭔가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돈을 계속 풀긴 푸는데 네. 일본형 장기 불황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형 네. 장기 불황이 뭐냐면 1900년대에 일본이 그 자산 가격이 막 무너지고 있을 때 네. 금리를 바로바로 안 내렸거든요. 네네네. 일본이 금리를 바로 제로로 만들고 그 당시에 바로 부양책을 막 쏟아냈으면은 네. 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그 일본 버블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일본 중앙은행이 뭐 여러 가지 사실 요인이 있었겠죠. 정치적인 네네. 요인 또 외부 이제 일본만 이거를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전 세계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제때제때 정책들을 못 해.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이 아직도 불황이잖아요. 일본 니케이 지수 아직 고점 회복 못 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전 세계에서도 계속될 수 있다. 네. 라고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암울한 세 번째 네. 시나리오인데 이제 이럴 때는 뭐 주식 당연히 박살나고요. 네. 사실 이때 가장 좋은 거는 아이러니한데 채권이에요. 지금 우리가 너무 고평가 논란의 네. 중심이 있는 그쵸. 채권이 그때는 가장 좋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리고 뭐 금도 사실은 뭐 금은 나쁘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금은 뭐 사실 이런 예가 아주 많진 않아서 뭐 금이 어떻게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은데 레이 달리오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한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아주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대응하는 거 봤더니 그러니까 연준이 대응을 하는 걸 봤더니 역대급 속도로 대응을 했거든요. 네. 거의 이 속도는 모든 사람들의 뭐랄까 뒤통수를 친 대응이에요. 선제 대응. 네, 엄청나게 선제 대응을 해서 이 3개월 동안 연준이 이제 2월 말 뭐 3월부터 해가지고 요 3개월 동안 대응했던 것들을 쭉 나열을 해보니까 네. 대공황 때 8년 동안 했던 정책들을 한 번에 한 거예요. 대공황 시기에 8, 9년 동안 했던 정책을 한 번에 다 한 거고 네. 그리고 2008년도랑 비교해봐도 2008년도도 한 1년 반, 뭐 2년 정도 이런 정책들을 하나씩 했었는데 네. 이거를 한 3개월 만에 다 한 거예요. 지금 그쵸. 연준이.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봤을 때는 지금의 어떤 정치 시스템이나 지금의 있던 그 중앙은행의 어떤 의지들을 봤을 때는 네. 이런 그냥 식으로 대응을 계속 빠르게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다만 이런 건 우려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우려는 있냐면 이제 대선이 있는데 네. 대선이 일어나는데 대통령이 예를 들면 바이든이 되고 네. 민주당이 되고 그 다음에 상원의원이 공화당이 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그건 거죠. 그러니까 여소야대 같은 거. 네, 네, 네. 우리나라로 치면 여소야대라고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있는 당이랑 상원의원이 있는 당이랑 엇갈리게 되면 네. 정책을 속도가 느려지죠. 제때 못 낼 수 있어요. 느려지게 되죠. 네, 내가 뭐 법안을 했는데 얘네들이 까고 네. 뭐 막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라 네. 이제 레이 달리오는 그런 상황만 아니면 뭐 이거는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참 이분들도 데이터 덕후인 게 1800년대부터 네. 이런 상황을 다 찾아봤대요. 이번에 네. 코로나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네, 네. 1800년대부터 다 찾아봤더니 네. 모든 국가에서 이런 세 번째 시나리오를 가는 거는 가장 적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패러다임은 앞으로 그 세 가지 방향으로 변화할 건데. 네. 그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건 시나리오 두 번째.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한 아주 행복한 시나리오. 네. 그냥 주식시장 계속 올라갈 거야. 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인데 그게 두 번째로 네. 높은 확률. 네. 그 다음에 가장 낮은 확률인데 가장 암울한 네. 그 장기적인 일본형 불황으로도 갈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넣어야 된다는 거고요. 어차피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이 시점에서 저도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쉽지만 많지 않고 사실은 우리는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는 미국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이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네.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달료가 얘기했던 테마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정말 미친 듯한 스피드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시지만,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 데이터들을 조작하고 있다. 네. 중국 내부에서. 그래서 네. 중국이 과연 코로나를 극복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그럴 때일수록 외부에 나온 지표는 좀 신빙성은 있어요. 수출 수입 지표는 그나마 그쵸. 중국에서 거짓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렵죠. 거래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수출 수입 지표만 봤을 때는 중국 경제는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에도 이미 반영이 됐죠. 어.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중국이 생각보다 잘 될 네. 수도 있다. 네, 네. 그 사람들이 너무 미국에만 이렇게 베팅을 하기보다는 네. 물론 중국도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는데 중국에도 베팅을 하는 게 좋다라고 네. 이제 달료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아까 주식할 때도 얘기했지만 한 국가에만 이렇게 베팅하는 것도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베팅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죠. 미국도 당연히 베팅을 해야 돼요. 왜냐면 네. 내가 미국에 베팅 안 했는데 미국이 날아가면 댓글 또 친중 머시기 막 이런 거 아, 때문에 진짜. 그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유튜브는 보시는 분들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의견이 있다. 지금 현재 네. 상황이 일단 네. 스코어가 그렇다.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유럽에도 투자해야 된다고 네, 얘기하는 네, 게, 네. 그리고 유럽도 있어요. 네. 유럽도 있기 때문에 유럽이 또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컨셉이 뭐냐는 건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컨셉에서는 네. 분산을 투자하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의 미래,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정말 일반인으로서 너무 어려운 얘기고, 네. 심지어 그 예측을 잘한 사람이 있어도 그 예측을 보고도 나는 공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게 잘한 예측을 보고도 내가 이해를 해야지 네 말이 맞아라고 할 텐데, 사실 뭐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실 예측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다양한 예측인데. 그리고 진짜 뭐 날고 긴다는 사람마다 다 예측이 다르기 때문에. 네, 달라요. 네. 제가 요즘 그 취미로 하는 게 그런 네. 거거든요. 미국에서 훌륭한 투자자들, 네. 그러니까 뭐 1조 이상 돈을 벌고 20년 이상 투자 레코드가 네. 공개된 레코드가 있는 투자자들이 요즘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정리를 제가 해보고 있는데 네. 다 달라요. 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도 되게 많고 네. 중립도 되게 많고 네. 부정적인 사람도 너무 많아서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근데 지금이 정말 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좀 그게 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게 될까요? 네, 그래서 정리를 조금 더 해보면 네. 크게 세 가지에 일단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는 주식. 뭐 주식은 너무 당연하니까 네. 제가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식은 경기가 좋을 때 당연히 잘 나가는 자산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조금 독특한 자산인데 네. 채권 대신에 네.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채권 대신에 네. 물가 연동 채권을 사라 라고 하는 게 레이 달료의 이야기예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 물가 연동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네. 인플레이션과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네. 채권의 가격이. 네. 그래서 물가 연동체는 이름 그대로 채권의 가격이 물가에 연동이 돼요. 네. 뭐 정확히 말하면 뭐 CPI라는 지수가 있긴 한데 네. 그 지수에 연동이 돼서 채권의 가격이 나오니까 금리는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죠. 네, 소비자 물가 지수고 네, 네. 원래는 금리는 0인데 네. 금리는 0이라서 사실 더 내려갈 게 없다고 하지만 네.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네. 이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돈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채권은 좀 이제 별로지 않느냐. 채권은 좀 별로인 것 같고 물가 연동체가 이제 좀 좋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물가 연동체는 이 더 이상 깎을 금리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가요.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왜냐하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가면 네, 올라가면 네, 계속 네. 가고 그렇죠. 이게 여기도 나오는데 2010년도에 이미 이제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어요. 2010년도에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이제 가격 같은 것들을 쭉 보여주는데 네. 이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2010년대부터 제로금리였거든요. 네, 네. 제로금리 혹은 제로금리 언저리에 있었는데 네, 네. 그때도 금리는 계속 제로였는데 물가 연동체 가격은 그냥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채권 자체의 메릿을 저금리 상황에서도 채권의 메릿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네, 물가 연동 연동체. 채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미국의 ETF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네. 만약에 사신다면 이제 미국의 ETF로서 접근을 하는 게 네. 되게 좋고요. 그래서 물가 연동체가 하나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금. 네. 요즘 이제 뭐 워낙 핫하잖아요. 네, 금이 네.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 금을 근데 제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이제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몰빵이 생각보다 정신적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금의 가격이
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자재이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바뀌거든요. 그죠. 최근에도 되게 대폭락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맞아요. 물론 또 슬금슬금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네. 금의 가격이 사실은 네. 어떻게 될지를 뭐 예측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가 어떤 자산이 있을 때 이게 두 가지로 돈을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캐피탈 게인이 있고 이제 캐시플로우가 있는데 캐피탈 게인 퍼센티지가 더 높아질수록 그 변동성은 커지고 반대로 이 캐시플로우가 커질수록 변동성이 작아진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금은 극단적으로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표현은 되지만 캐피탈 게인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네, 네. 그게 이제 금의 또 적이기도 하고 네. 금의 이제 특징이기도 한데 또 금의 또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변동성이 큰데 1970년대에 네. 금이 연평균 거의 20% 30%씩 벌었거든요. 네. 근데 74년인가 75년에 금이 연 단위로 20% 이상 하락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되게 오해하는 게 연 20%씩 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이게 연 20%씩 따박따박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산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해는 100% 오르는데 네. 어떤 해는 30% 하락하기도 네. 하고 그런 게 섞여서 연 20%인 거거든요. 엠빵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대부분 1년 이상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75년도에 금이 연 단위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20%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에 대한 100% 확신, 100%까지 아니죠.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런 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네, 이겨낼 근데 수가. 만약 확신이 있으면 네. 이겨내죠. 만약에 우리가 네. 98년으로 돌아가서 국내 주식 중에 뭘 사야 된다. 그래서 나 삼성전자로 내가 사면 예를 들어 그쵸. 금융위기 때로. 네. 근데 금융위기 때 이미 이 2020년 아니면 뭐 2020년에 삼성전자 가격을 알면 중간에 어떤 변동이 있더라도 다 사실 이겨내죠. 상관이 없는데. 네. 근데 그 정도로 확신 수준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 신뢰가 있고 내가 그런 게 있지 않고 남의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그 마이너스 20%를 겪어내는 거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도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게 그런 네. 댓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3월에 손절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댓글 되게 많이 달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르기 때문에 네. 손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갑자기 그 수익률이 고점 대비 10% 이락. 저도 월 중에는 10% 이상 하락했었거든요. 네. 월 중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10% 하락하네. 이제 이거 별론가 보다. 그냥 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다 현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네. 사실은 그분은 저점에서 다 정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게 주식은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또 겸손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너무 자기 확신과 겸손함을 둘 다 갖춘 사람이 그 레이 달리오 정도밖에 없다. 그렇죠. 뭐 워렌 버핏이나 그러니까 워렌 버핏 뭐 그런 사람들 있죠. 뭐 유명한 사람들 캡피셔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능한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투자가 되게 멘탈 게임이라서 네네. 내가 유리 멘탈임을 인정하고 네. 저는 제가 유리 멘탈인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되게 유리 멘탈이라서 유리 멘탈임을 인정하니까 이거를 저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등락을 네. 이거를 피고 싶다. 이거를 그냥 스무스하게 피고 싶다는 네, 생각이고 금도 연 20% 오른 시절조차도 네. 금은 너무 변동성이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금을 투자하는 거는 좀 말은 되지만 네. 몰빵하는 건 조금 위험한 것 같고요. 또 금이 이제 사람들이 금에 집중하는 시기가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달러가 다른 통화 대비해서 네.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네.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달러 인덱스 지표가 상승하면 보통은 금이 떨어지고 네. 또 금이 상승할 때는 달러 인덱스 지표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시기가 법정 통화를 무한정 찍어내는 시기라면 사람들이 결국 이 법정 통화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이 법정 통화라는 건 뭐 달러화 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화 같은 거에 신뢰를 잃고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해왔던 역사적으로 인정해왔던 금으로 옮겨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실물 자산들도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은도 있을 거고, 뭐 네. 구리도 있을 거고, 원유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은이나 이런 것들이 자격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중에서 왕이 금이라는 거는 좀 부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역사적으로 쌓아왔던 이제 네. 금의 명성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금이 그 중에서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뭐 그 금만 투자하는 게 불편하다면 뭐 다른 원자재나 실물 자산으로도 가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도 금과 달러 인덱스가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 네. 또 어떤 분이 어떻게 댓글 달았냐면 네. 내가 며칠 동안 봤는데 같이 움직이던데 이렇게 댓글을 나는 거예요.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제가
그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거를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싶은 게 네.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네. 장기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한 달 혹은 1년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다르게 움직인다는 건데 네. 일별로 보면 같이 움직일 때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너무 이제 일별로만 보시고 이거를 달러랑 금이랑 같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 잘못됐다. 그러니까 네, 네. 제가 이제 그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네. 제가 조금 단순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놓친 게 그냥 뭐 그렇게 장기 추세에서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에 가깝다. 네. 예. 네, 그 정도죠. 마이너스 1도 아니고 네, 네. 마이너스 한 뭐 0.5 네, 이 정도 네, 될 네, 거예요. 그쵸, 네. 그쵸. 그 정도에 가깝다 정도의 네. 느낌인 거지. 이게 네. 뭐 음수다. 네, 뭐 예를 들면 금이 뭐 10%가 올랐으면 네. 금 투자자가 달러 투자하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네. 금 올랐으니까 달러 내려 10% 네, 내려 그러니까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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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금도 어쨌든 투자로 당연히 이제 지금 같이 돈 찍는 상황에선 고려하는 게 맞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레이달리오가 가장 그 다음에 또 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게 네. 금이 일반적으로 성장이 잘 나오면 아까 말했던 1번 시나리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네, 네. 1번 시나리오가 가능하면 금은 되게 별로일 수가 있어요. 성장이 되게 잘 나오고 네. 알고 봤더니 이 위기가 별게 아니었네. 네. 라고 전 세계인들이 생각하고 기업들이 돈 잘 벌고 성장이 나오고 빚을 잘 갚아나가면 네. 금은 되게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몰빵을 하지 말라는 게 시나리오가 1, 2, 3가 있는데 시나리오 2에서는 금이 진짜 좋은데 시나리오 1으로 가면 금이 애매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인지를 해야 된다. 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그 채권 얘기를 조금 했잖아요. 네, 물가 연동 채권. 네, 그 채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이제 일반 채권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올웨더에서는 네. 일반 채권이 항상 그 올웨더의 포트폴리오에 하나로 항상 들어갔었거든요. 국채. 네, 국채. 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정확히 채권이 뭔지를 말하면, 그러니까 트레저리 본드라고 해서 네. 미국 재무부에서 만든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네, 지금 네. 말하는 미국채. 미국채를 말하는 거고. 네. 방금 먼저 얘기했던 건 이제 물가 연동채니까 이것도 재무부에서 나온 거긴 한데 네. 이거는 이제 물가와 연동된 채권이고 이거 두 개는 완전 다른 채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일반적인 미국채에 대해서 좀 암울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금리가 이제 제로가 그렇죠.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올레더를 시작할 때는 금리가 제로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금리가 이제 제로가 돼버렸고 그래서 금리가 제로인 상황에서는 이런 위기가 일어나도 채권이 어떤 그 쿠션 역할을 많이 못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잘해줬죠. 네. 이번 코로나 위기까지는 너무 잘해줬어, 채권이. 네. 그런 역할을 해줬는데 이번에 뭐 이미 제로금리에 가까운 유럽이나 일본을 보니까 이번 위기에서도 채권 수익이 사실 거의 안 났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거의 낮추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채권들이 이제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시기가 찾아온 건 분명하고 근데 다만 그래서 레이달리오는 지금 아예 이 보고서에서도 썼던 얘기는 네. 레이달리오는 아예 이제 채권의 비중을 거의 제로로 만드는 것도 미국채의 비중을 제로로 만들거나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제가 감히 제가 레이달리오의 생각에 살짝 그 반기를 들어보자면 네. 채권의 비중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제로로 만든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아까 레이달리오가 얘기했던 세 번째 시나리오. 네. 그러니까 일본형 장기 불황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형 장기 불황에 대한 가능성을 제로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전 제로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뭐 이게 정치적인 이슈도 있는 거라서 네. 국가가 정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국가가 정책을 적재적소에 원하는 시기에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만약에 장기 불황이 되고 또 지금은 마이너스 금리는 없을 거라고 늘 얘기하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정말 미국이 하다 안 되니까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지 안 갈지 네. 그걸 누가 아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가능성 또한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레이달리오가 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명목 채권, 이 채권의 비중을 제로에 가깝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약간 조금 더 소심한 건데 제로까지는 아니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네.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